가을 햇살이 먼지처럼 부유하는 토요일 오전이었다. 오순자 59세는 4년째 온기 없이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집 안의 모든 소음은 시간을 좀먹는 소리로만 들렸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웃음소리는 유리벽에 막힌 듯 그녀의 귓가를 겉돌았다.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가 정적을 깼다. 액정 화면에 윤미경이라는 세 글자가 떴다. 순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또 시작이다. 어떻게든 그녀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는 친구의 성화가 벌써 며칠째였다. 혼자 있으면 병나 순자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지. 귓가에 미경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이 일이 남편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몸짓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이대로 돌처럼 굳어 시간의 풍화 속에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핸드폰이 아닌 현관문 초인종이 집요하게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댕동.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기세였다. 순자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마자 화사한 오렌지색 재킷을 입은 미경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전화 안 받으면 쳐들어온다고 했지.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침은 무슨 해가 중천인데 꼴 좀 봐. 당장 옷 갈아입어. 미경은 순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다짜고짜 옷장으로 향했다. 어딜 가려고. 가긴 어딜 가. 구청 문화센터에서 단풍놀이 가잖아. 내가 내 것까지 신청해 놨어. 안 가? 나 그런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알잖아. 싫어하긴. 너 옛날에 단풍놀이라면 환장했잖아. 남편분 손잡고 매년 설악산 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이라는 말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경은 아차 싶었는지 금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순자야, 너 때문에 내가 일부러 자리 2개 맡았단 말이야. 오늘 안 가면 나 혼자 가야 돼. 바람 좀 쐬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결국 순자는 미경의 등살에 떠밀려 옷을 갈아입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 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관광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 김밥과 과자를 나누어 먹는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높은 웃음소리. 순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져 귀를 막고 싶었다. 미경은 그런 그녀의 팔을 꼭 잡고 빈자리에 앉혔다. 봐, 나오니까 좋지. 순자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사회자를 자처한 통통한 중년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자, 여러분. 이대로 가면 심심하죠. 우리 오늘 하루 파트너를 정하는 운명의 제비 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순자는 기겁하며 미경을 쳐다봤다. 뭐, 파트너, 나 이런 거 안 해. 게임이잖아, 게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미경이 말리는 사이 이미 사회자는 번호가 적힌 바구니를 들고 좌석을 돌고 있었다. 순자는 마지못해 손을 넣어 종이 한 장을 뽑았다. 손바닥을 펴자 10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자, 여자 12번 나오셨습니다. 남자 12번은 어디 계십니까? 순간 버스 뒤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로 쏠렸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짧게 깎고 감색 바람막이 점퍼에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순자의 옆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목례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 63세였다. 그때 앞쪽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여자 박영자였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아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영자는 평소에도 남자들 앞에서 교태를 부리기로 유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순자가
민호와 짝이 된 것이 못마땅한 듯 노골적인 질투의 눈빛으로 순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잠시 후 사회자가 또 다른 게임을 제안했다. 이번 게임은 사랑의 장애물 통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스 제일 뒤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중간중간 제가 내는 미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는 앉아있으려 했지만 미경과 민호의 재촉에 마지못해 일어섰다. 버스 통로는 사람들로 비좁았다. 출발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뒤섞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자는 인파에 휩쓸려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순자의 등 뒤에 있던 박영자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녀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어머, 순자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로 아픈 민호의 단단한 등이었다. 이대로 부딪히겠구나.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민호가 놀라운 속도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단단한 팔이 순자의 어깨를 굳건하게 붙잡았다. 괜찮으십니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이 몸에 닿은 것은 4년 만이었다. 바람막이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순자는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고든 눈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호의 시선은 순자의 어깨 너머 당황한 척 연기하는 영재계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다 봤다고 말하는 듯 했다. 영자는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어머, 미안해요 순자씨. 버스가 흔들려서. 민호는 영자의 변명을 무시한 채 순자가 바로 설 때까지 팔을 놓지 않았다. 게임은 엉망이 되었고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다. 자리로 돌아온 순자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놀라서인지 아니면 어깨에 남은 그의 손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순자도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는데 옆에 앉은 민호가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순자의 귓가에 박혔다. 강민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오순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버스 안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고 그의 낮고 진중한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내리깔며 손만 꼼지락거렸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런 데가 오랜만이라서요. 사람이 많은 곳은 좀 어색해서요. 순자는 겨우 쥐어짜듯 대답했다. 그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잊고 살았던 세상의 활기 자체가 낯설다는 의미였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과묵함이 오히려 순자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휴게소에 내리자 서늘한 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다. 민호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왔다. 하나 드시지요. 아, 고맙습니다. 둘은 휴게소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따뜻한 커피캔이 얼어붙었던 순자의 손을 녹여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호였다. 저도 사실 이런 여행은 처음입니다. 순자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선 도장 아니면 집이 전부였습니다. 관원 녀석들이 하도 바람 좀 쐬시라고 등을 떠밀어서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도장이요. 아, 유도 도장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그의 다부진 체격과 반듯한 자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을 운동으로 다져온 사람의 몸이었다. 그러셨군요. 저는 남편이 가고 나서 하던 양장점을 그만뒀어요. 양장점이요? 네, 작은 가게였어요. 남편 옷도 아들 녀석들 옷도 또 다 제 손으로 만들어 입혔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급히 말을 돌렸다. 이제 다 옛날 얘기죠.
민호는 순자의 눈에 스치는 깊은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솜씨가 좋으셨겠습니다. 그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가 순자의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을 작게 흔들었다. 버스는 강원도의 유명한 수목원에 도착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흩어졌다. 미경은 다른 지인들과 수다를 떨며 앞서갔고 순자는 자연스럽게 민호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노란 은행잎이 카페처럼 깔린 길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순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잠시 굳었던 표정을 풀었다. 그때였다. 이끼 낀 돌멩이를 잘못 밟은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다. 악! 몸이 옆으로 기우는 순간 민호의 크고 단단한 손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셔야지요. 그의 손은 투박하고 단단했다. 평생 재봉틀을 돌리고 부드러운 옷감만 만져온 그녀의 손과는 너무나 다른 감촉이었다. 손바닥 곳곳에 박인 굳은 살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것은 땀과 노력으로 새겨진 시간의 흔적이자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의 증표였다. 순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팔을 빼려는데 저만치 앞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영자가 다른 여자 몇몇 명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순자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고는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 두 분 벌써 손까지 잡으시고 정말 다정해 보이시네요. 그 말에 순자는 화들짝 놀라 팔을 뺐다. 영자의 말에는 꿀처럼 달콤한 시기가 뚝뚝 묻어 있었다. 주변 여자들도 킥킥거리며 쳐다봤다. 순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점심 식사 후 수목원 내 작은 찻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다들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커피나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민호는 이번에도 순자 목까지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왔다. 순자가 막 찻잔을 들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수다를 떨던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크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시던 사이다 캔이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어머나, 촤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탄산음료가 순자의 베이지색 니트 재킷 위로 쏟아졌다. 끈적한 액체가 옷을 적시며 한기를 남겼다. 어머, 어떡해. 정말 미안해요. 순자 씨 손이 미끄러졌네. 영자는 호들갑을 떨며 휴지를 찾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 대신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순자에게 쏠렸다.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젖은 옷자락만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민호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영재에게 다가가는가 싶더니 그녀의 손에 들린 휴지 뭉치를 그냥 지나쳐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곤 다시 순자에게 돌아와 묵묵히 그녀의 옷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영자의 가식적인 사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순자의 옷을 닦아주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 침묵의 행동은 100마디의 위로나 분노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저 괜찮습니다. 순자가 민망함에 그의 손을 말렸지만 그는 얼룩이 어느 정도 지워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일행은 저녁 식사를 위해 예약된 펜션에 도착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노래방 기계가 있는 넓은 홀에서 여흥 시간이 이어졌다. 시끄러운 트로트 반주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순자는 구석에 앉아 억지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영자는 마치 오늘 일은 다 잊었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노골적으로 민호에게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술잔만 비울 뿐이었다. 몇 곡이 더 흐르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민호는 누구에게도 말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살짝 풀며 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순자의 시선이 저절로 그를 따라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무슨 일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답답해서일까? 술과 웃음소리로 어지러운 홀 안에서 순자는 까만 밤의 장막 속으로 사라진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따라 나가볼까? 아니, 주제넘은 짓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노래방 기계에 요란한 반주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리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순자는 망설였다. 따라 나가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었다. 오늘 처음 본 남자, 그저 제비뽑기로 짝이 되었을 뿐인 사람인데, 하지만 아까 낮에 자신의 옷을 묵묵히 닦아주던 그의 단단한 손길과 박영자를 향해 던지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디가? 친구 미경이 묻자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그녀는 홀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펜션 마당을 지나자 저 멀리 방파제 끝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밤바다를 홀로 마주하고 서 있는 강민호의 넓은 등이었다. 그 뒷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쏴, 쏴, 파도 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인기척을 느낀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끄러운 게 싫으셨나 봅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낮고 차분했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순자가 대답하며 그의 옆에 섰다. 선생님은 왜 혼자 여기 계십니까? 민호는 한동안 대답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그의 입이 열렸다. 아내가 바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순간 순자는 숨을 멈췄다.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를 건드린 것만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봐서. 아닙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10년 전 오늘 같은 가을밤에 장 보러 갔다가 집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이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상실의 고통. 순자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냈던 그 긴 시간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제 남편이 인연을 앓다갔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매일 조금씩 말라가는 걸 지켜보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날이 오니 아무 소용없더군요. 세상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도착한 곳은 같은 곳이군요, 우리. 민호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상실이라는 이름의 텅 빈 공간에 그와 그녀는 똑같이 홀로 서 있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파도 소리를 들었다. 서로의 아픔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때였다. 민호의 입에서 나직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래된 발라드의 익숙한 가락이었다. 흐음, 흐음.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애써 잊으려 했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저희 남편이 살아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예요. 술 한 잔 걸치면 꼭 그 노래를 음정도 맞지 않게 부르곤 했어요. 순자의 눈앞에 소파에 앉아 얼굴을 붉히며 이 노래를 부르던 남편의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순간, 잊혀진 멜로디가 두 사람의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엮어버린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뒤편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머머, 여기 계셨네.
우린 또 두 분이서 어디 미료회라도 가신 줄 알았잖아요. 박영자였다. 그녀는 친구 두어 명을 이끌고 나타나 순자와 민호가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란 듯이 훑어보았다. 아니,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심각해? 혹시 저희가 방해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발랐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영자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다. 대단하다, 오순자 씨. 나온 지 하루 만에 우리 강 선생님을 아주 독차지하셨네. 기술 한번 좋으시다. 비웃음이 섞인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순자의 앞을 미세하게 가로막았다. 그는 영자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겁고 차가운 눈빛은 그만하시죠 라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영자는 그 기세에 움찔했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다. 에이, 농담도 못하나. 갑시다 얘들아. 좋은 밤 방해하지 말고. 영자 일행이 요란하게 웃으며 사라지고 다시 둘만 남았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애틋하고 아련한 공기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순자는 모욕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잠시만요. 민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순자가 걸음을 멈추자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민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순자는 돌아보지 못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가 남긴 말의 여운은 밤새도록 오순자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펜션의 얇은 이불은 좀처럼 온기를 주지 못했고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낯선 잠자리 탓이 아니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탓이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복도를 지나가는 희미한 발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대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내가 무슨 기대를 하는 걸까? 자주 섞인 생각이 들다가도 낮에 자신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주던 그의 손길, 자신을 대신해 묵묵히 옷을 닦아주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남편이 떠난 후 잿빛으로만 보이던 세상에 누군가 아주 작은 색연필로 점 하나를 찍은 듯한 기분이었다. 결국 순자는 더 이상 잠을 청하는 것을 포기했다. 까무룩통이 터오는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다. 어젯밤의 소라는 간데없고 펜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펜션 밖으로 나오자 물기 어린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몽환적인 풍경이었다. 순자는 안개 속을 천천히 걸었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듯했다. 솔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저만치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 형체는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미동도 없이 바다 쪽을 향해 서 있었다. 점점 가까워지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민호였다. 그 역시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그는 간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서서 유도 선수 시절의 습관이 남은 듯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순자는 돌아가야 할지 다가가야 할지 망설였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잠이 깨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자욱한 안개가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마치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듯했다. 민호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어젯밤 미처 끝맺지 못했던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제가 하려던 말은. 순자는 숨을 죽였다. 이 여행이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오순자 씨와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저 여행지에서 만난 짝꿍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중했다. 젊은이들의 가벼운 고백과는 다른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신중한 제안이었다. 순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어젯밤 하려던 말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호 역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은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서툰 손놀림으로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다. 민호는 오순자라는 세 글자를, 순자는 강민호라는 세 글자를 각자의 연락처에 저장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여행의 흥분은 가라앉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피곤함과 아쉬움이 공존했다. 순자와 민호는 이번에도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어색함 대신 조용한 교감이 흘렀다. 간혹 창밖의 풍경을 보는 척하며 서로의 얼굴을 힐끗거릴 뿐이었다. 그 평화를 깬 것은 역시나 박영자였다. 그녀는 앞자리에서 몸을 획 돌리더니 순자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민호에게만 교태 섞인 목소리를 던졌다. 어머 강 선생님, 이제 곧 서울 도착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혹시 바쁘세요? 저희 동네에 아주 기가 막힌 장어 맛집이 생겼는데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것은 노골적인 접근이자 순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민호는 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선약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었다. 영자의 화려하게 칠한 입술이 순간 굳어졌다. 민호는 그 말을 끝으로 마치 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순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 안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명백한 느낌이었다. 오후 늦게 버스는 출발했던 장소인 구청 주차장에 도착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 왁자지껄 내렸다. 순자와 민호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다시 돌아온 회색 도시의 풍경. 마법 같던 안개 속의 약속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어색하게 마주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선생님도요. 짧은 인사와 함께 가벼운 목례. 그것이 전부였다. 민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 후 뒤돌아서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그가 사라지는 넓은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도 아파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각자의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순자는 걸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감으로 차가워졌다. 정말 연락이 올까 그냥 여행지에서의 예의 같은 건 아니었을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핸드폰 화면을 켰다. 하지만 액정 화면은 아무런 알림도 없이 그저 까맣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일상은 여행을 떠나기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순자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항상 들려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시로 액정을 확인했고 무음으로 해놓았던 전화기를 벨소리가 울리도록 바꾸어 놓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벽 안개 속에서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던 순간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게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간 금요일 오후였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저녁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순자는 아파트 현관에서 발을 멈췄다.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자 화면 위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짧은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오타를 낸 끝에 겨우 답장을 보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도요. 곧바로 답이 왔다. 덕분에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4년 동안 잿빛이었던 순자의 세상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전통 찻집이었다. 순자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연보라색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주 옅게 입술 연지도 발랐다. 스스로도 낯선 자신의 모습에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찻집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섰다. 그는 여행 때와는 달리 깔끔한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한 그는 더욱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첫 데이트는 어색했다. 두 사람은 차차잔만 만지작거리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쌍화차의 진한 향기가 찻집 안을 채우자 어색했던 공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연락이 너무 늦어서 혹시 마음이 바뀌셨나 걱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솔직한 대답에 민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자 순자의 긴장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여행 이야기부터 시작해 각자의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집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공통의 상실감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찻집을 나설 때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져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순자와 민호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는 동안 악의적인 소문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소문의 지먼지는 박영자였다. 글쎄 그 오순자 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행 가서 처음 본 남자를 그렇게 꼬시더라니까. 영자는 구청문화센터 노래교실, 탁구, 동호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험담을 퍼뜨렸다. 그녀의 말은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오순자가 돈 많은 유도 관장인 강민호를 작정하고 유혹했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었다. 결국 그 소문은 순자의 친구 미경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미경은 순자의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다. 순자야, 너 정말 그 강민호 씨랑 만나? 미경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차 한잔 했어. 야, 차만 마신 거 맞아. 지금 밖에서는 네가 그 사람 홀려서간이라도 빼먹을 것처럼 소문이 파다해. 미경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영자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신경 쓰지 마. 미경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여자가 원래 입이 싸구려인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너 정말 그 사람 괜찮아. 좋은 사람이면 됐어. 남들 말은 신경 꺼. 친구의 위로에도 순자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찾아온 작은 설렘과 행복이 더러운 소문 때문에 오염되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 주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주말에 아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게요. 그래. 어서 와라.
전화를 끊기 전 준우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순진한 물음에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다가올 주말 저녁이 폭풍전야처럼 느껴졌다. 이제 막 피어난 작은 행복의 싹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오순자의 작은 아파트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다. 아들 오준우와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왔다. 순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식탁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어머니 갈비찜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칭찬을 건넸지만 준우는 어쩐지 말이 없었다. 그는 밥을 씹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간간히 순자의 안색을 살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준우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다. 그런가 잘 먹고 잘 자서 그런가 보지. 순자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며 갈비찜을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띠링,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순자의 핸드폰에서 맑은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메시지 창이 환하게 떠올랐다.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던 준우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발신인은 강민호라는 세 글자였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정한 안부 메시지였다. 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며느리도 남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한 눈으로 순자와 준우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구세요? 강민호가 누구냐고요? 순간 식탁 위에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순자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문화센터에서. 아는 사람이 밤에 이런 문자를 보내요. 준우가 핸드폰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순자 씨 다 큰아들 뻘되는 놈이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이거 남자잖아요. 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설마 요즘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웬 남자랑 붙어 다닌다는 그 더러운 소문이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소문 같은 거 아니야. 좋은 분이셔. 서로 알아가는 중이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준우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알아가요. 뭘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우야. 아버지 사주쿠제 때 관뚜껑 붙들고 중내 산에 울던 게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 가족의 추억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준우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먼 원망과 배신감이 이글거렸다. 그때 준우의 손이 격하게 움직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가 식탁을 내리치려던 순간 그의 팔이 거실장 위를 스쳤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거실장 위에 놓여있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액자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남편 준우의 아버지가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준우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그 위에 나뒹구는 아버지의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순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액자가 있던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순간 4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짝거실을 울리는 파열음과 함께 순자의 손바닥이 준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준우는 고개가 돌아간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아버지가 이걸 원할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죽은 사람처럼 숨만 쉬고 살았어. 근데 이제 겨우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아. 네가 뭔데. 준우는 뺨을 감싸쥔 채 충격받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굳은 얼굴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대신 그 남자 계속 만나실 거면 저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어머니, 저도 더는 볼 자신 없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혀졌다.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리다 남편을 따라 나갔다. 순간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에 폭풍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순자는 손에 든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도 이제 막 시작되려던 행복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서러운 울음소리가 텅 빈 집 안을 가득 메웠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오순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며느리가 황급히 따라 나가며 남긴 죄송해요 라는 말이 공허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아들의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던 현관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모았다. 날카로운 파편의 손가락 끝이 살짝 베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찢기고 핥힌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다. 남편의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을 수 없어 그녀는 사진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마치 자신의 행복에 대한 기대를 그 안에 봉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날 밤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들의 잔인한 말들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어머니. 그 더러운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부정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아 몸서리가 쳐졌다. 강민호의 다정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순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이불 밑으로 던져버렸다. 벨소리는 집요하게 울리다 끊겼다. 잠시 후 또다시 울렸다. 그의 걱정이 소리를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이대로 받지 않는 것은 더 큰 걱정을 끼치는 일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잠겨 나왔다. 순자 씨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어디 안 좋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오자 순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으며 거짓말을 했다. 아,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몸살이라네.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에게 잔인한 선을 그었다.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사과를 되내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칩거했다. 강민우에게서는 하루 한두 번씩 몸은 좀 어떠시냐는 안부 문자가 왔지만 그녀는 나아지고 있다는 짧은 답장만 보낼 뿐이었다. 그 다정한 문자들이 이제는 가슴을 내는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그 사이 문화센터에서는 박영자의 입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움직였다. 어머 들었어. 그 오순자 씨 강 선생님이랑 요즘 연락 안 한다네.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영자는 탁구 동호회 회원들 앞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내가 들으니까 아들이 알게 돼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나 봐. 쯔쯔쯔. 그러게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시던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영자 씨,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어머 윤미경 씨, 왜 그래? 내 친구 순자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려. 당신이야말로 강 선생님한테 꼬리치다 안 되니까. 가짜는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여자, 괜찮은 남자는 쳐다도 안 보는 거 알기나 해. 미경의 쏘아붙이는 말에 영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그날 저녁 미경은 속이상의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순자는 친구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의 작은 감정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저녁이었다. 순자는 입맛이 없어 하루 종일 굶은 채 소파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철렁했다. 아들이 돌아온 걸까? 아니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에는 강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순자 씨,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안 된다.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이 엉망인 내 모습, 이 지옥 같은 내 상황 속으로 그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화면 속 민호는 잠시 더 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들고 온 죽 봉지를 현관문 손잡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순자는 인터폰 화면에서 그의 넓은 등이 천천히 멀어져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복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는 홀린 듯 현관으로 다가가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에는 그가 남기고 간 비닐봉지가 외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집어들었다. 봉지 안의 죽 그릇에서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순간 억지로 참아왔던 순자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따뜻한 죽 그릇을 끌어안은 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다. 강민호가 남기고 간 죽은 따뜻했지만 오순자는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다. 그의 온기가 담긴 그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아들의 차가운 얼굴과 그의 따뜻한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고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이틀 후 순자는 큰 마음을 먹고 집 밖을 나섰다. 며칠간의 칩거로 집안은 쓰레기만 쌓여갔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화려한 트렌치 코트를 차려입은 박영자가 내렸다. 그녀는 순자를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어머, 오순자 씨 며칠 동안 알하 누웠다더니 이제야 기어 나오시네. 영자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는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잠깐 얘기 좀 해. 영자가 순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놓으세요. 왜 찔리는 거라도 있어? 영자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며 더욱 악랄한 말을 쏟아냈다. 내가 충고하는데 주제 파악 좀 해. 강 선생님 같은 분이 당신 같은 시들고 볼품없는 여자한테 정말 마음이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룻밤 데리고 놀기 좋은 만만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틀린 말 했나? 당신 아들이 알게 돼서 집안이 뒤집혔다며, 아들한테 뺨까지 맞았다며 쯧쯧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신 정말 팔자가 드센 여자구나. 뺨까지 맞았다는 말에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와 있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모욕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영자를 노려보았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뭐 나쁜 사람? 영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착한 척 순진한 척 내숭 떨면서 남자나 홀리고 다니는 당신 같은 여우보다는 내가 훨씬 나아.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이웃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영자가 손에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 뚜껑을 비틀어 열었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 내가 이 찬물로 정신이나 들게 해줘야겠네. 그녀는 순자의 얼굴을 향해 생수병을 치켜들었다. 순자는 피할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눈을 질끈 감았다. 촤악!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차가운 충격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단단하고 커다란 그림자가 느껴졌다. 순자가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민호의 넓은 등이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녀의 집을 찾아온 길이었다. 그는 순자를 대신해 쏟아지는 물줄기를 자신의 어깨와 등으로 온전히 막아냈다. 그의 감색 재킷이 차가운 물에 흠뻑 젖어 색이 검게 변해 있었다. 물방울들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박영자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민호를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웃들도 숨을 죽였다. 민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젖은 어깨를 한번 툭 털어낸 뒤 영자를 향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게 강 선생님, 이건 오해. 영자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변명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순싱den께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자신의 마른 쪽팔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영자와 구경꾼이 된 이웃들을 모두 들으라는 듯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똑똑히들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압도했다. 이분 오순자 씨는 나 강민호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요. 앞으로 누구든 이분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바로 나 강민호에게 하는 것으로 알겠소. 그것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전부를 향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자신의 여자를 지키겠다는 맹세였다. 민호는 말을 마친 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영자를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순자를 부축해 자신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다. 가시지요 순자씨.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순자의 어깨를 감싼 채 마치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 사이를 뚫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다.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선언 한마디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민호의 품에 안겨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동안 오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단단한 심장박동만이 들리는 듯했다. 젖은 그의 재킷에서 전해져 오는 한기와 그녀를 감싼 그의 팔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기묘하게 뒤섞였다. 민호는 그녀를 이끌고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혔다. 그는 말없이 근처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꿀물 2캔을 사왔다. 4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네던 위로의 말들보다 지금 그가 건네는 이 따뜻한 캔 하나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더 깊이 녹여주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 속으로 이 고결한 남자를 끌어들인 것만 같아 죄스러웠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다. 이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차례였다. 사실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 준호와의 끔찍했던 다툼 깨져버린 남편의 사진, 그리고 아들이 남기고 간 잔인한 최후 통첩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까지 제 불행에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친 순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이제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설령 이해합니다. 그만 만나는 게 좋겠군요 라고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벤치 위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조용히 덮었다. 그것은 순자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드님도 상처가 깊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순자 씨가 행복해지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순자의 손을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꽉 잡았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순자 씨 혼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라는 그 한마디가 순자의 심장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비난과 아들의 반대라는 폭풍우 속으로 기꺼이 함께 걸어 들어가 줄 사람이라는 것을 4년간의 기나긴 외로움 끝에 그녀는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벽을 찾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민호는 순자에게 제안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딸 부부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 먼저 도착한 순자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민호의 딸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라고 했다. 자신 같은 늙고 초라한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이 앞섰다. 곧이어 민호의 딸 강혜진과 사위가 도착했다. 혜진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똑 부러지는 인상이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혜진은 예상외로 따뜻하고 상냥하게 순자를 맞아주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혜진이 디저트를 먹으며 무심한 척 순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버님은 평생 모으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으신데 혹시 두 분이 합치시게 되면 생활비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말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악에는 없었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질문이었다. 민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혜진아. 아니 아빠, 전 그냥 현실적인 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따로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 거죠? 순자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였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저야 뭐 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계속해서 순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아닙니다. 따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문제지요. 순자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들의 반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작은 상처는 오히려 순자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해야만 비로소 민호의 옆에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들었다. 그녀는 준우의 번호를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심호흡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왜요?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준우야, 엄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비워도 그분하고 같이 너희 집으로 가마. 우리 더 이제 피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 좀 해야겠다. 토요일 저녁 6시 오준우의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의 어머니 오순자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선 강민호가 서 있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갔고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는 준우가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킬 뿐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한동안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자였다. 준우야, 먼저 지난번엔 미안했다. 내 뺨을 때린 건 엄마가 잘못했다. 사과였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엄마 인생을, 엄마의 감정을 네가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할 권리는 없어. 네 아버지 나한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도 이제는 좀 행복해지고 싶다. 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순자를 무시한 채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행복이요. 준우는 민호를 향해 직접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어디서 뭘 하시다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 양반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분란 만드는 거 보기 좋진 않네요. 준우야? 순자가 아들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었다. 하지만 민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준우의 날 선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준우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제가 먼저 순자 씨께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하 우리 엄마한테 뭐가 있는데요? 쥐뿔도 없는 늙은 여자한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오준우. 이번에는 민호가 손을 들어 순자를 제지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니까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소중하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을 담아 준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순자 씨 곁에 있고 싶은 이유는 그분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순자라는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모습이 따뜻한 마음이 제 남은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평생 아끼고 보살펴 드릴 겁니다. 그것은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실된 고백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준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는 민호의 진심을 위선으로 치부했다. 책임 보살핌 뭘로요? 준우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하신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저희 어머니 책임지시렵니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순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충격을 받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인신공격을 넘어 민호의 자존심과 순자의 사랑을 돈으로 모욕하는 행위였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바닥에 한 점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순자는 보았다. 분노와 모멸감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준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아드님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순자 씨를 힘들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든 뒤 굳어버린 순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순자에게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현관을 향해 돌아섰다. 선생님, 순자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순자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인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 남자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순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저 때문에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사과했다. 민호는 그제야 몸을 돌려 순자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순자 씨,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안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아프게 울려 퍼졌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민호의 손을 찾아 힘껏 움켜쥐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날, 오순자의 남편의 5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순자는 홀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이 좋아했던 육전과 동태전을 부치고 삼색나물을 무치고 뽀얀 탕국을 끓였다. 해마다 이맘때면 아들 내외와 함께 북적이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올해는 집 안가득 정막만이 감돌았다. 강민우에게는 미리 연락해 두었다. 오늘은 온전히 남편과 자신 그리고 아들을 위한 시간이니 내일 연락하겠노라고. 민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마음 편히 보내십시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왔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렸다. 오후 늦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준우가 혼자 들어왔다. 며느리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지만 불편한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준우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는 채 묵묵히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순자의 마음을 청은망은 짓눌렀다.
해가 지고 제사가 시작되었다. 순자와 준우는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향불 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아련하게 감쌌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옆에서 준우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어깨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준우는 밥을 반도 넘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음복은 하고 가야지. 생각 없습니다. 준우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텅 빈 아들의 밥그릇만 내려다보았다. 또다시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순자는 넓은 제사상 앞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시각차를 몰아 집으로 가던 준우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 제사상 앞에서 홀로 눈물 짓던 어머니의 작고 외로운 등, 그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행복을 바란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한 짓은 결국 어머니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것뿐이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그는 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참아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태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니 괜찮으셔. 준우는 답장할 기운도 없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려던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의 아파트 12층 거실 창문에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베란다에 나와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텅 빈 놀이터를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설마.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비벼 끄고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아파트 동을 향해 달려갔다. 1층에 도착해 다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12층에 도착해 숨을 헐떡이며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전화 통화 소리였다. 준우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미경아. 어머니가 친구 윤미경과 통화하는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 괜찮아. 그냥 좀 그래서. 아니야. 준우 탓 아니야. 걔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지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한테 서운한 게 당연하지.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근데 미경아, 나 정말 무서워. 흐느낌이 한동안 이어졌다. 준우가 화내는 건 무섭지 않아. 근데 만약에 강 선생님마저 내 곁을 떠나면 그럼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 정말 숨만 쉬고 살 자신이 없어, 미경아. 쿵! 준우는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숨만 쉬고 살 자신이 없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살아보기 위해 내민 마지막 손길이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 처절한 손길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잘라내려 했던 것이다.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방치해왔는지, 그녀가 얼마나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었는지 그는 이제야 알았다.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삑삑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전화 통화를 막 끊고 돌아서던 순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준우는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갈라져 나왔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준우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아들의 떨리는 등을 내려다보며 함께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아파트 안에서 두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길고 길었던 상처와 오해의 시간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아들과의 눈물 젖은 화해 후 며칠이 지났다. 오순자의 집 전화기가 어색하게 울렸다. 준우였다. 엄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아직 서먹했지만 그 안에는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 선생님, 그분하고 같이 저희 집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아내가 선생님 드시라고 갈비찜 재워놨어요. 순간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들이 처음으로 강민호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그것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화해의 손길이었다. 주말 저녁 순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의 집 현관 앞에 섰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준우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호를 보자 어색하지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준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용서와 이해가 담긴 손길이었다. 식탁은 따뜻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연신 민호의 그릇에 음식을 올려주었고 준우는 서툰 솜씨로 술을 따르며 민호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유도에 대한 이야기, 운동 철학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를 향했던 그의 존경심이 이제 새로운 어른을 향한 건강한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쯤 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분, 혹시 결혼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순자와 민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민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니, 우리는 결혼식 같은 건 하지 않을 생각이다. 네, 하지만 그저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 남은 날들 조용히 함께 걷고 싶을 뿐이다. 거창한 의식보다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행복이다. 그 담담한 말에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온전히 둘만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의 행복이 어떤 형태이든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몇 주 늦가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주말 오후였다. 북서울 꿈의 숲 넓은 잔디밭 위에서 작은 돗자리 하나가 펼쳐졌다. 순자의 가족과 민호의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조촐한 나들이였다. 순자는 며느리와 함께 과일을 깎았고 민호는 사위와 함께 캐치볼을 하며 땀을 흘렸다. 준우와 혜진은 처음에는 서먹해 했지만 각자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번갈아 불렀다. 할머니 공 좀 던져주세요. 할아버지 저 좀 잡아보세요. 순자와 민호는 아이들의 재롱에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에게는 갑자기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셈이었지만 그 순수한 동심은 아무런 경계 없이 두 사람을 받아들였다. 순자는 돗자리에 앉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행복.
깨진 액자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새로운 인연을 통해 기적처럼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어색함과 거리감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틈새를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들이는 끝이 났다. 각자의 차로 돌아가기 전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잠깐, 같이 좀 걸을까요?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든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 정겨운 화음을 넣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산책로 끝 전망 좋은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저 멀리 서울의 풍경 위로 아름다운 황혼이 장막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참 좋네요. 순자가 먼저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게요. 민호가 대답하며 순자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는 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순자는 그의 단단한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물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길고 아팠던 시간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이 평화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자 씨. 민호가 속삭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 매일 저녁 이렇게 같이 걸읍시다. 해가 지는 것을, 함께 늙어가는 것을 그렇게 나란히 앉아 함께 봅시다. 그것은 화려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깊고 진실된 삶의 동반자를 향한 약속이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4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노을은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황혼 속에서 비로소 평온을 찾고 있었다.